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부터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됩니다.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처럼 언제나 지금처럼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웃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예, 오늘부터 여러분께 뉴스를 정리해드릴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참 정말 주말이었나요? 너무나 참 걱정스럽고 슬픈 일이 네팔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섰나요? 네, 2,000명이 넘어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지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이 사망자가 2,500명을 지금 넘어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 내무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사망자 수가 2,400여 명이 넘었고요. 이 부상자 수가 6,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사들마다 이 수치가 조금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엔 추산으로 따지면 이 지난 25일 발생한 7.8 규모 강력한 지진으로 이 낡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금 전기 수도 모두 다 끊겼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네팔에서만 지금 66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부상자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장비가 부족한 데다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곡괭이와 맨손으로 잔해를 치워가면서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이는데요. 이 사망자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요, 이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처음 시작한 날이 아마 작년 4월 28일일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저도 방송 많이 해서 언제 방송 시작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날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가 세월호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월호 때 정말 방송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개편을 하는데 또 이 네팔에서 이런 아주 불의의 사고라 그런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죠. 그렇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피해 규모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진이 60차례 이상 반복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2,500여 명 정도 사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팔 정보장관에 따르면은 4,500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 굉장한 이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도 북서쪽 지방 그리고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구조대원들이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이 피해 규모조차 지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인 사망자 아직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다만 한국인 건설업체 직원 1명 그리고 여행 중이던 50대 부부 2명 총 3명이 지금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네팔에 지금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6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행객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은 피해 여부를 계속 좀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얘기 좀 해보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계속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데 수행비서 이용기 씨 증거인멸 혐의로 결국 구속이 됐죠. 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구속이. 예.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그림자 수행을 했던 이용기 씨가요. 결국은 구속됐는데요. 아무래도 비자금의 용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단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이 경남 기업에 대해서 18일 날 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 이용기 비서가 다른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회장실에 있는 물품이나 자료를 모두 치워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 탁상용 달력이나 다이어리,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것들이 좀 핵심적인 증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확보된 자료 이외에도 이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이렇게 빼돌리는 핵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파쇄됐거나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원래 성완종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폭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왜 밑에 사람들은 그거를 숨기고 아직도 입을 닫고 있는지. 사실은 그 본인들이 모시던 주군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면 본인이 입을 닫으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구속까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모레가 4월 29일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재보선인데 그 지금 물론 여야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어떤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말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당 아니라 사과할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야 된다의 또 다른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얘기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김무성 대표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성완종 전 회장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 이 검찰 수사 진행 과정 중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뱉어놨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사과가 없으면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박 대통령 지난 16일 단독 회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 대표가 주장했던 이 새로운 형태의 특검 이것은 자가 당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비판을 했고요. 예. 이 상설 특검법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 그 좋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의 약자가 문재표. 그죠? 아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예. 근데 네. 뭐 이게 지금 특검 문제 나오고 뭐 특별 사면 문제에 있어서 이 진실 공방이 오가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사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내일 모레 이 재보선 몇 대 몇이 야당이 이길 거라고 보세요? 이 방송에서 몇 대 몇이면 지역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곳 중에 몇 곳 이상을 얻어야지 야당이 이 승리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처음에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에 보도됐을 적에는 다 이겨도 이게 이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선거 이겨도 확실하게 이긴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야당이 부담스럽다. 여기서 못하면 오히려 야당이 더 망가지는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수를 이겨야지 이겼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네. 네 곳 중에 세 곳이 원래 야당 지역이잖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자신들의 지역인 인천만 딱 이겨버리면 사실은 뭐 거기에서 더 이상 뭐 본전은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부담은 야당이 돼요. 원래 야당 지역이죠. 지금 말씀하신 성완종 리스트 그거 파문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볼 때 힘든 전국인데 그렇죠. 야당이 조금만 뭐 한 2석 건졌다. 이거는 사실 패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겠죠. 광주가 뭐 몇 석을 이기든 광주를 또 이겨야지 되는 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참 야당한테 골치 아픈 재보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완구 총리가 이임식에서 사과한다고요? 사과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런 보도가 오늘 그 조간에 많이 실렸는데요. 이 지금 취임 2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이 총리 아무래도 이임식을 통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20일 사의를 밝힌 이후에 26일까지 지금 삼청동 총리 공간에 머물러 있는데요.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넥심 모카골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에 두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기온이 서울은 2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25도 이제 거의 초여름 수준이 아닌가. 그러고 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지 않나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갑자기 푸근해진 아침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답게 교통량도 많은데 게다가 고장차나 사고 때문에 더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 연희램프 지난 지점 하위 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홍지문 터널 부근 그리고 마장램프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가 도심 진입하는 길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외곽 쪽으로 가는 길도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립니다. 이 안양촌로에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외곽 쪽으로 가는데 오금교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 일대로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국회대로 이용해서 여의도 진입하는데 신월에서 목동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인천으로 나가는데도 신월 부근에서는 정체입니다. 뒤쪽으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에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 길 부천에서 신월까지 4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 부평에서 서인천 다시 인천 시점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6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이 주변의 제2경인고속도로도 안양 쪽으로 이동하는데 문학에서 서창까지 5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이 밖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그리고 장수에서 송내 사이 이후로도 태계원에서 상일까지도 쭉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데도 계양부터 송내, 안현에서 도리 그리고 조남에서 수암터널, 안양터널에서 청계오금소까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자, 요새 말이에요. 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물론 의혹 수준입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 이런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 자체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거 언제 바뀌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을 함께하는 분이시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연결해서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운데 일단 국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간에 완전히 그 신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좀 무겁죠. 그렇죠. 국민들도 마음이 무겁고 나 마음이 무거운데 이 지금 신뢰 회복 말씀하셨잖아요. 신뢰 회복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신뢰 회복이 더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예. 정치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바라다보는 시선이 좀 따가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김재경 위원장께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야당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재경 위원장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칭찬 주인공으로 꼽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가까이서 보면은 또 흠이 더 크게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은 또 좋게 보이는. 어이구, 이거 겸손까지. 야, 이 참 아침에 겸손까지. 조경태 의원하고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2번을 같이 했었어요. 네. 내가 보기에도 또 우리 조 의원도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예. 저는 아직 나이도 좀 적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고 의원들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배려한 그런 점이 굉장히 돋보이는 분이죠. 그래서 조 의원하고는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각별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경 위원장께서는 상당히 다선 의원으로서 진짜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어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그런 의미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 부분하고 특별 사면 부분하고 대통령 사과 부분하고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특검 지금 새누리당도 특검 얘기를 했죠. 대통령도 특검 얘기를 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3군데에서 얘기한 특검이 최소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특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군데는 상설특검만 얘기를 하고 한 군데는 이제 정말 특별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서 항상 그런 논의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도화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특검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특검하고 또 다른 특검을 하자.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든 그다음에 운영면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새누리당도 특검에 대해서는 일찍이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성격으로 봐가지고 정말 특검의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찍이 이제 특검을 하자는 그런 주장이 당내에서 이제 많았는데 문제는
특검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그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후에 뭐 특검을 하자는 게 이제 야당에서의 이야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마 야당의 입장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오는데 저희들 뭐 입장에서도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과연 특검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야 간에 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고민도 있는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혹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친박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결국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여당, 야당, 대한변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제 그중에서 한 명을 딱 특검으로 찍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또 일면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특검을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설 특검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그럼 그걸 해놓고 또 다른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 이제 쓸데없는 논쟁만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설 특검을 만들어 놓은 마당에서는 야당이 또 이건 뭐 구미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 검찰이 있으니까 맡겨보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또 그게 부족하다면 상설특검으로 가는 야당도 아마 속내는 저런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정치를 오래 하시니까 그냥 상대방의 마음도 어느 정도 보이시는 모양이죠. 제가 법률 전문가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효율성 면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야당도 뭐 그냥 한번 주장을 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설특검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법률적으로 그다음 제도적으로 국가 시스템상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특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노무현 정권 내에서 뭐 김재경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번 특별 사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2005년에 받은 특사는 그건 자민련의 요구다. 뭐 그래서 그건 논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07년에 받은 특사 가지고 이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일단 특사 문제 이거 서로 이제 당신네 쪽에서 잘못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친노가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비박계 친이가 이제 서로 당신네 잘못이다. 당신네가 꽂아놨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특별사면이라는 게 그만큼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운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사면을 위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는 그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사면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간에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여야 간에 이제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게 어쨌든 누구도 이제 명백한 이제 그 어떤 그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이제 이런 공방만 벌이는 거 아니냐. 더구나 이제 우리 여당의 의원 중에 이제 한 분도 그럼 뭐 그 정권 교체기니까
그 새로운 정권 측에서 당연히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 그 분위기를 봐라 그런 것 같으면은 새 정권에서 당연히 그 의견을 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그 시점에서 이 3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을 졌던 대통령이다 이거죠. 그 당시에 예. 대통령. 예. 그러면 그분께서 불행하게도 이제 생존에 계시질 않으니까 그 내용을 그럼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럼 비서실장이고 또 대통령의 그런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이제 수석 비서관이고 그런 이제 라인에 있던 사람이 클리어하게 이거는 그때 이렇게 했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 특사 논란으로 한 가지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게 일반 국민들 몰랐던 걸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 이 특별사면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구나. 예? 뭐 당신네가 좀 이거 우리 사람 이거 하나 집어넣어 주시고 주고 뭐 또 딴 쪽에서 우리 사람 하나 집어넣고 네. 이런 식인 모양이죠. 예? 글쎄 저도 이제 뭐 정권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법률 공부를 할 때 헌법을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헌법 책에 보면은 헌법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이제 적나라한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제 국가 운영도 어찌 보면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뭐 잘 돼도 대통령 탓, 못 돼도 대통령 탓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 가지고 바라본 거는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하기 참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MB 대통령도 옆에서 바라다 보고 우리 이제 박 대통령도 이제 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특별사면도 헌법에 이제 규정을 해놓기로는 대통령의 고유한 건 아니고 누구든 침범할 수 없다라고 보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뭐 집권 초기든 말기든 이 전체적인 그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혼자만의 고민이겠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사실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라면 아예 특별사면 이거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의견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예.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뜬금없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아이고 저걸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큰 그릇인데 정치를 하는 내 입장에서 작은 걸 담고 가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은 그보다는 훨씬 큰 포용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로 이 특사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죠. 여야 떠나가지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분들을 담고 또 포용을 해주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사과 문제인데 사실 김무성 대표도 사과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리고 야당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많은 고민을 안고 이제 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건데 이 문제의 이 출발과 해결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어떤 이제 말씀이 계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이제
뭐 대통령의 그 떠나시기 전에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건 유체 이탈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본인의 그 진정 어린 이런 이제 표현이 없었다라는 이제 이런 걸 받아들여지는데 대통령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또 그 주변에서 이 계시는 분들의 이런 거론이 됐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또 좀 수사도 진전이 됐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사과를 하시고 그 후에 이제 해결책을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예. 그걸 진정 어린 표현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기가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면 그 비행기 안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예? 예, 들어오시면은 뭐 빠른 시간 안에 예.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부터 해보죠. 예? 세금을 네, 더 걷어야 한다. 세금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통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증세론 그러니까 예. 세금을 더 넓게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예. 국내 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 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현재 약 17.8%로 집계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이 25% 정도인 걸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 부담률을 출범 당시에 2017년까지 2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혹시 무슨 그 담배값 떠올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도 그렇죠. 조세 부담률이 낮아졌다 뭐 한다 그러니까? 예? 그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는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의 여파로 부가가치세나 관세 등의 수입 등 전체적으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세제 개편으로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46% 수준으로 1년 전보다 약 14%포인트 정도 늘어난 걸 주목할 만합니다. 이를 두고 지금의 정부 정책이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져야 된다는 대원 측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통계들을 보면 조세제도를 개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말에 근거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담배에 붙는 세금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아서 실제 사람들에게 와닿는 세금 부담이 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증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요새 주식이 많이 오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전 주식을 안 해서 모르거든요. 예? 근데 뭐 이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넘을 수도 있다. 지금도 근데 버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추세는 확실히 상승자는 맞습니다. 이 직전장인 지난주 금요일에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는 2159.80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감안하면 이번 주 안에 2200선을 돌파하고 일부에서는 사상 최대치인 2228.96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와 초고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을 찾는 개인 투자자 자금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이른바 유동성 장세라는 분석과 이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이 좋았고 2분기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투자한다는 실적 장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전망을 조심하게 해주셔야지 또 이 손해보는 사람도 적어져요. 자, 다른 경제 뉴스 알아보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과 청년층이 연 5% 안팎의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을 오늘부터 16개 은행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만 원이 넘지 않는 만 29세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만 31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4.5%에서 최대 5.4%로 한도는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들이 저축은행 등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도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5% 안팎의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연이율 20%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시중은행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지도였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문턱을 낮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대학생은 7만 명이 넘고 이들이 빌린 돈은 1인당 350만 원꼴, 평균 금리는 28%로 주로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위해 빌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제도로 이제 높은 이자로 학자금을 내었던 대학생들 또 생활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서 생활해왔던 청년들의 생활고를 덜겠다는 취지인데 이 취지대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